그 여자, 아이가 있다면서요? 결혼은 무슨, 당장 파혼시켜요. 안녕하세요. 전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30대 중반의 싱글맘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미혼모죠. 남들 시선이야 뭐라든 제 딸아이 하나 보고 살아가는 인생. 누구보다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견례에서 제가 들은 말은 한 인간으로서 용납이 안 됐습니다.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애 딸린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요? 그 사람은 제게 엄마란 단어조차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애 하나 끼고 결혼하려는 게 그렇게 절박했어요? 딱 봐도 인생 한번 거칠 게 산 티가 나는데. 그날 상견례 식당에 앉아있던 저는 누가 날 칼로 찌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 지금은 엄마가 좀 예민한 것 같아. 조금만 시간을 줘. 그게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잠수. 어느 순간부터 모든 연락이 일십이 됐죠. 그날 이후 전 모든 걸 혼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상견례에 데리고 갔던 제 딸이 어른들 말에 상처라도 받을까 걱정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병원이 끝나갈 무렵 문 앞에 낯익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날 쫓아내듯 내몰았던 바로 그 여자, 예비 시어머니. 혹시 생일이 1989년 10월 18일 맞나요? 보육원은 하늘보육원?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말없이 가방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오래전 산부인과에서 발급된 신생아 인계서가 붙어 있었어요. 아이 이름은 공란, 단 하나, 생일만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9년 10월 18일. 네가 그날 내가 떠나보낸 그 아이였구나. 그녀는 무너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발치에 얼굴을 묻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내가 널 그렇게 내보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다시 마주치니? 그날 밤,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제 딸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그냥 좀 오래된 일이 생각나서 그래.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상견례 자리에서 나를 내쳤고 아이까지 상처 줬으며 이제 와서 딸이라며 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저는 이 관계를 다시 정의했습니다. 전 피해자였고 이제 그들에게 상처 값을 돌려줄 차례였습니다. 너였구나. 그날 내가 손으로 밀어낸 그 아이가 지금 너였던 거니? 예비 시어머니는 제 발치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30년 전 서울 변두리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자마자 서류에 익명인계 서명을 했다고요. 그때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돼 있었어. 너무 어려웠고 우리 집안은 절대 그 아이를 받아주지 않았고. 울면서 고개를 들었지만 그 얼굴엔 엄마라 부를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끝내 단 한 번도 그 여자를 엄마라 부르지 못했으니까요. 딸이라면서요. 근데 왜 그랬어요? 상견례에서 제 딸아이 앞에서 저 애비도 없이 자라겠네. 그딴 말은 왜 했냐고요.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땐 몰랐어. 내가 낳은 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래서요? 몰랐으면 그런 말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녀는 잠시 입을 다물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무 멀리 왔구나. 그땐 너를 보내야만 했어.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내가 딸이 있다는 사실도 어느 순간부터 지워버리고 살았어.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다 뒤틀렸습니다. 지워요?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게 딸입니까? 그녀는 절 버린 것도 모자라 제 존재 자체를 삭제하고 살았답니다. 그쪽에서 내 인생 지우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미안하다. 미안요? 미안.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말밖에 안 나와요? 그날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돌아갔죠. 그녀가 떠난 카페에 혼자 남겨진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갓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온 제 딸의 사진들, 작고 붉은 주먹을 꼭 쥐고 울던 얼굴, 첫 유치원 등원 날에 웃는 얼굴, 아파서 제 품에 안겨있던 그 표정들, 그리고 그 순간 확신했어요.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걸. 그날 밤 문득 양어머니가 해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감당할 몫이 있는 거야. 그걸 남에게 떠넘기면 결국
몇 배로 돌아오게 돼 있지. 전 이젠 떠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나를 내쳤던 것처럼 이번엔 제가 그들을 거절할 차례니까요. 다음 날 예비 시어머니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혹시 주말에 시간 돼? 남편이 식사 한번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다시 가족처럼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소름 끼치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딱 한 문장만 보냈습니다. 가족이 그렇게 함부로 파혼을 선언하진 않죠. 그 후로 그녀에게선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으로 찾아왔고 그녀의 손엔 기막힌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가 저를 다시 한번 처음보다 더 분노하게 만들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다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예약도 없이 아무 예고도 없이 그녀는 조심스럽게 웃으며 서류 한 장을 제게 내밀었어요. 이거 내가 정리한 유전자 검사 서류야. 네가 내 딸이라는 거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됐어. A4 용지 4장짜리 병원 정식 검사 결과서엔 모녀 관계 99.99% 일치라는 글이 선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히 가족이라는 증거까지 생겼으니까 너도 마음 조금은 풀리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전 그 서류를 가만히 바라보다 단 한 장도 넘기지 않은 채 책상에 내려놨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뭐가 달라지나요? 그 말 무슨 뜻이니? 그깟 서류가 상견례 날 제 아이를 향해 그딴 애라고 부른 기억을 지워주나요? 그땐 정말 몰랐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몰랐던 대로 돌아가세요. 지금 와서 엄마 운운하지 말고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냉정할 줄은 몰랐네. 전 냉정해진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제 자리를 되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를 입양 보내기 전 내가 적은 친권 포기 각서야. 낡고 누렇게 바랜 종이에 김영숙이라는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한테 이 얘기를 꺼낸 적 없어.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 와서 이걸 내밀고 있다는 건 내 전부를 걸고 너한테 사과하고 있다는 뜻이야. 전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똑바로 마주 본 채 차분히 입을 열었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무릎 꿇으면 다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이 종이들 30년 전 버렸던 저를 이제 와서 필요하니까 다시 되찾으려는 도구로 쓰는 것처럼 보여요.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정말 진심이야. 그때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오전 상담 예약 환자 도착하셨어요. 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요. 중요한 이야기가 막 끝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고개를 돌려 그녀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라는 자리는요, 혈연이 아니라 책임이에요. 그 책임을 버렸던 사람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조용히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며칠 뒤 예비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조용한 한옥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먼저 와 있었고 작은 종이 봉투 하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아내가 딸을 낳고 보냈던 산부인과에서 내가 직접 떼어온 진료 기록입니다. 30년 전 일이지만 기록은 남아있더군요. 그 안엔 신생아 출생 기록, 입원서, 보호자 서명지, 그리고 아이 인계 요청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난 그날 상견례에서 당신을 봤을 때 그저 며느리감이라 생각했지. 우리 가족의 과거가 이렇게 얽혀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부끄러웠습니다. 누가요? 아내도 그리고 나 자신도요.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당신을 한 번도 제대로 봐주지 않았어요.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는 말하더군요. 당신을 보고 처음엔 그저 이혼했거나 실수한 여자라고 생각했다고, 자기 딸일 리 없다고. 하지만 딸아이의 얼굴, 당신 생일, 보육원 이름까지 들었을 땐 이미 확신했답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사죄요? 가족처럼 살아보자고요? 그는 고개를 젓더군요. 그런 말 감히 하지 못합니다. 다만 진심으로 당신이 받았던 모욕에 대해 사람된 도리로 사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전 종이봉투를 덮었습니다. 저에겐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이 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 앞에서 그딴 애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제 딸에게 평생 남을 수도 있는 상처입니다. 그의 눈에 물기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에겐 너무 미안합니다. 지금 제 딸을 누가 판단하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처 주지 않고 곁에서 지켜온 건 저 하나였어요. 당신 부인, 이제 와서 딸 찾겠다고 저렇게 흔들지 말고 그냥 지워진 인연대로 돌아가라고 전해주세요. 그는 끝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며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 당신 마음이 바뀌는 날이 오면 그땐 꼭 당신이 먼저 손 내밀어 주길 바랍니다. 며칠 후 딸아이 유치원 선생님이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수연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에요. 너무 예뻐서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림 속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와 제 딸 구석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랑 나랑 둘이서 가족이에요. 우리 엄마는 최고예요. 그 그림을 보고 전 조용히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린 누구보다 완전한 가족이었어요. 며칠 후 유치원에서 딸을 데려오는 길, 도서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 상견례 이후 어떤 연락도 없이 사라졌던 그 남자. 눈이 마주쳤고 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수연아, 맞지? 전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고 제 옆에 서 있던 딸아이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엄마, 아저씨다. 기억나? 전에 밥 먹었을 때 그래. 수연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응, 딸아이는 짧게 대답하곤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지? 그냥 혹시 마주치면 한 번쯤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 그는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이후 솔직히 계속 마음에 걸렸어. 엄마도 요즘 많이 아프고 계속 너 얘기 꺼내셔. 우리 딸 일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딸이라고 부르고 다녀? 내가 말끝을 날카롭게 세우자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니, 그냥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말을 꺼낼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 그걸 이제 와서 왜 말해? 그땐 엄마한테 맞서는 게 너무 버거웠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너무 비겁했지. 너랑 수연이한테 너무 미안해. 딸은 그런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또 사라질 거예요? 아니,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냥 인사하고 싶었어. 수연이도 너도 둘 다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며 잠깐 아이를 바라보다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혹시 정말 언젠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면 그때 나한테 뭐라도 한마디 해줘. 무슨 말이든 좋으니까. 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손을 다시 꼭 잡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가자. 우리 아이스크림 사러 가기로 했잖아. 응, 딸은 활짝 웃으며 제 손을 끌었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은 조용히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잠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진짜 가족이지? 그럼 우린 둘이서도 충분해. 응. 난 엄마만 있으면 돼. 전 그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어떤 인연도 이 아이의 세계에 상처 주게 두지 않겠다고. 가족이란 지켜준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우린 둘이서도 완전한 가족이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